갑자기 산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하나가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도 있어요. 저분들은 연기자들인가요? 뭔가 이상해, 뭔가. 자, 자연스럽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손 붙잡고 춤도 추고 뭐. 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 자, 이번엔 북한 주민의 집을 보셨네요. 우리 시루님께서 1961년도 오셨을 때 이렇게 동네들과 함께 협의를 하실 때 여기 우리 시어머니가 참가했습니다. Normally, one day President Kim Il-sung came here, so the local guy is the mom-in-law. Was nice to meet you, the President Kim Il-sung at the time.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셨어요? 예.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은 묘향산. 묘향산. 예, 묘향산. 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춤추는 북한 주민들은 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있구나.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고민하다가 안내원이 그냥 허락을 준 거예요. 아니면 가서 춤을 추러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보시다시피 저도 춤 열심히 아줌마랑 춤을 췄는데 네. 근데 춤을 추다 보니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주변에 춤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카메라나 아주 좋은 선전화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 클럽 가서 춤추러 가면은 사람들은 뭐 카메라나 선전화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부분 항상 뭐 신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혹시 훈련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다들 막 이렇게 아 날씨 더워 죽겠네. 그런데 갑자기 야야 왔어. 온다. 약간 이런 분위기.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어. 갑자기 막 그냥 너무 신나는 분위기. 아니 그리고 집은 왜 갑자기 간 거예요? 갑자기 어떤 농민의 집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요? 너무 예.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보러 오라고 했더니 다 같이 자기 집에. 갑자기? 근데 그거 정상적인 일인가요? 아니지. 보니까 갑자기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인심이 좋은 거지 뭘. 그래서 갑자기 집에 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줌마가 뭐 김부자 이야기도 하시고 집에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맞아. 모르겠어요. 맞아. 이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혹시 가짜 집인지 진짜 집인지 미싱도 있고. 예. 막 갑자기 갔는데도 설명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미싱입니다. 이건 옷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그 외국인들에 한해서 가게 된 아마 코스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몇 년 더 다녀간 곳이라고. 그래서 몇 년 더 다녀갔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딱 가게 된 코스가 있는데 그런 집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네. 우리도 이렇게 잘 산다. 그래서 네. 그 지정된 코스, 얼마나 살만한 집에 이렇게 데려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곳. 어딥니까? 예술의 이 성지라고 불린다는 소년궁전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일곱 난장이 그거다. 자, 에리코스 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거기 갔을 때는 좀 잘하는 거 보여서 좀 재미났지만 그래도 이상한 느낌도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거기 갔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설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네, 그렇게 가게 됐는데요. 네. 네. 자, 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 사진은 김영직 사범대학의 사진입니다. 학생들 보러 간 거예요, 대학생? 네. 이번엔?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관광객으로서 간 게 아니고 네. 학생으로서 간 거예요. 학생으로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조선말 여름 특별 과정 신청하고 어학연수? 갔습니다. 어학연수. 예, 어학연수. 죄송해요, 어학연수를 보러 예. 이곳은 특급 호텔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양각도 호텔. 아직 단잠에 푹 빠져있는 엘리코 오라버니. 이불 봐. 이불 완전 신혼부부 이불이에요. 우야야 오라버니 빨리 일어나셔. 어머나 이곳 율동체조. 이탈리아 남자가 북조선 율동체조 하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왜 이탈리아에서 온 엘리코 오라버니 이제 조선어 공부하러 갑니다. 엘리코 오라버니가 다니는 이 김영직 사범대학은 북조선 최초의 사범대학으로 북조선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입니다. 조선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한 이 교실. 교육시설도 최첨단으로 아주 으뜸입니다. 갑자기 불이 꺼진 김영직 사범대학. 오야야, 오늘 뭔 날입니까? 정전? 정전? 아니, 북조선에서 으뜸이라는 김영직 사범대학. 전기 부족한 건 외국인들에게도 못 숨깁니다. 엘리코 오라버니, 오늘 북조선 체험 제대로 했습니다. 조선어 수업을 마친 오후 12시. 유학생들의 식사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야야, 외국인들에게 차려진 밥은 달라도 역시 다릅니다. 오, 잘 나온다. 어머나. 이탈리아 남자라면 커피 한 잔 들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코 오라버니, 북조선 혼합 커피 한 잔 하시라요. 우리 최호동생 엘리코 오라버니, 학업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이 평양. 날씨도 좋고 공부도 본때 있게 다 해제꼈으니 구경하러 갑시다. 엘리코 오라버니 하루 끝. 아니, 차 한 대 없고 사람 한 명 안 관광지인데. 돌아다니고 네. 쓰레기 없고 깨끗하네요. 네,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양에 있는 학교라서 사실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정전을 또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예, 그거 기분 어떠셨어요? 그거 정말 흔한 상황이었고요. 거의 하루하루 그런 정전으로 인해 선풍기도 이렇게 갑자기 꺼지고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화장실 거기서 위생실이라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유야. 예. 그리고 변기에도 이렇게 물도 없고. 아, 어떻게 해요? 저기가 어디예요? 물탱크. 물탱크.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물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은 물 저걸 퍼서 변기에다 네, 퍼서 손을 퍼서. 씻거나 아니면 네. 변기에다 이렇게 퍼서 변기에다가 내리고. 북한의 사범대학 중에는 최고로 좋은 명문 사범대학인데. 아니, 화장실 물 안 내려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참고 호텔 그러니까. 가서 제가 9차례 방북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방북이 바로 저 때입니다.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하고 한 달 뒤입니다. 핵실험을 북한이 한 지 한 달 뒤에 평양에 간 첫 기자입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첫 기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한을 읽기 위해서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저기서 뭘 읽고 있냐면 북한 사람들이 참 정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핵실험 전후에 도대체 주석궁에서는 그 김정일과 그 측근들 사이에서는 과연 뭐가 벌어지고 있느냐 그 정보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탐색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신문은 많이 접할 수 있는 신문이에요? 간부들만 볼 수 있어요. 노동신문도 일반인이 보는 게 아니고요. 노동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계급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이 돼요. 그럼 일반인들은 무슨 신문 봐요? 못 봐요. 없어요. 남이 보다 찌꺼기 이제. 보다 찍고. 북한 기자로서 노동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린 출근하면 노동신문이 다 부서마다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북한의 제일 최고 정책 기자들도 1, 2면은 안 봐요. 속지를 뽑아서 봐요. 속지에는 남조선 소식, 그다음에 국제 소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만 눈알을 발가매고 보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너무 알고 싶어. 또 다른 사진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자, 역시 2006년 11월입니다. 김정철이요. 가을이죠? 배추예요? 그 배추야 뭐야? 막 배추가 비명 지르고 있는 거 좀 보여요. 속이 안 쏟아져요? 잘 싸우면 잘 묶었어요 또. 거의 다 읽으셨는데 지금 빈부의 격차를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 차가 뭡니까? 군용차잖아요. 군용차요. 군부에 몰려있는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 군트럭. 네, 군부가 어디선가 잘 익은 배추를 잘 나쁜 말로 수탈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차는 군대의 차인데 그 군대 차를 돈 많은 돈주가 돈 내고 빌려 쓸 수가 있죠. 그렇지. 돈주가 돈을 내고 빌려서 지금 저 배추를 어디론가 팔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뭐냐?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시장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 트럭 운전사를 제가 인터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연간에 힘없는 기업은 아예 그 배추를 배정받을 수 있는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아니 중요해. 그리고 저는 배추를 보니까 내가 안쓰러운 게 우리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100통이면은 우리 북한이 한 600통 가량입니다. 맞아요. 배추 있고 포기수 이걸 쫙 보면은 야 너무나도 진짜 내가 저런 데서 살았구나, 저런 배추 김치를 먹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는요 저 차가 가게 되면 신탄차, 그 목탄차가 가기 때문에 저렇게 가득 실어놓으면 벌벌 기어가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엄마한테 칭찬받겠다고 그 적재함에 매달려가지고 배추를 뽑아요. 뽑아서 바닥에다 떨어지게 되면 다른 애가 막 주워가지고 이만큼 가져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훔쳐왔다 그러면 잘했다. 역시 1차 실험 직후입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평양 시내 유치원입니다. 유아원. 저 사진을 저희 사진부 기자가 찍었어요. 근데 저는 같이 갔는데 저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은 걸 서울에 와서 봤는데 불사 육아원에도 핵 강국의 구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저걸 붙여놓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핵 보유국이 된 것을 알고 있고 논다. 네,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치원 아이들은 저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치원 제가 말하고 북한 아이는 싶은 알아듣나요? 반론을 얘기하면 저거는 저 유치원에만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한국 기자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보통 유치원 애들 그 구호 같은 게 있어도요. 유치원 애들 동심에 맞게 미국놈 때려 부시자요. 뭐 이렇게 쓰든지 예. 미국놈 때려 잡는 군사놀이 신나요. 그 애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동심적이에요. 예. 예. 애들이 동심이 맞잖아요. 신나요. 근데 저거는 분명 기자들이 여기 올 거니까 우리는 유치원 애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너희가 봐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6차 핵실험 직후에 저희 동아일보가 입수한 사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남포시입니다. 남포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같은 곳입니다. 남포시에 저 걸린 구호가 지금 보십시오. 물론 핵은 아니죠. 핵은 아니고
교육을 잘하자 이런 취지의 구호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와! 대박이다. 저 밑에 글씨는 무슨 말이에요? 바다는 바다는 영광. 아마 딱 봐도 알겠지. 제목 보면 바다는 영광을 정말 200% 계획을 완성하는 걸로 보답하자. 뭐 이따오 내용이겠지. 저기 중학교 뒤에요. 네, 학교 저 지금 책처럼 저기 지금 저기 보이시죠? 왜 중학교가 있어요? 아니요, 저게 중학교 뒷벽이에요. 왜냐면 북한 중학교에 지금 오른쪽 벽에 보면 책이 펼쳐져 있잖아요. 어디요? 아, 저 등같이 생긴 거 네, 가로등처럼 생긴 거. 가로등이 아니고 저게 지금 책이거든요. 이제 중학교 옆에 중학교가 다 브랜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지금 중학교 화장실 변속한 뒷벽이에요. 저 앞에 파란 거는 학교고요. 아까 우리가 2006년의 사진하고 비교를 하자면 만약에 남포에 이번에 핵구호가 없었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 벌써 북한은 2006년 11월에 이미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하고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이미 다 홍보를 해버렸습니다. 네, 2006년 10월부터 핵보유국인 겁니다. 주민들에게. 이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와. 이거는 2002년 아마 10월인 것 같은데요. 평양 시내에 금강산 판매소라는 데가 있어요. 저 때만 해도 남한 사람, 외국 사람들 정도만 가서 뭘 사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뭘 사고 팔고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없었죠. 지금 저 사진이 의미하는 거는 그 당시 2002년 7월 1일 기해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면서 김정일 정권이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건도 팔고 체재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아리랑도 보여주고 아리랑 보면 돈 내고 서커스 보여주고 그런 겁니다. 제가 한 3박 4일 정도 가거든요. 한번 가면 그때 드는 돈이 정확히 여기서 뉴욕에 3박 4일 출장 갔다 오는 돈과 같습니다. 와. 부동강에 유람선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강에도 있잖아요. 한강 유람선 타고 저녁을 먹으면서 요즘 프로포즈를 거기서 하죠. 젊은 남녀들이. 그런데 그런 배가 대동강에도 떴네요. 저런 배는 없었죠, 정말로. 예. 이게 최근인가요? 네.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찍은 최근 사진이고요. 지금 저 대동강 배에 안에 들어가 봤더니 우와, 생물주 봐. 아까 그 배가 그렇게 크잖아. 우와. 잘 해놨다. 부유층, 평양의 부유층을 상대로 위스키도 팔고 중국 백주도 팔고 대박. 그리고 유람하고 요즘에 평양의 갑부들 자녀들은 저 배에 올라서 서로 프로포즈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지던 김순영입니다. 저와 함께 백두산으로 날래 가시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두산을 1년에 10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던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지던 김순영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겨울에는 동상이 오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오늘 그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래 가시자요. 날래 가시자요. 날래 가시자요. 김순영 씨, 아시안 게임이 인천 뭐 이런 데 왔던 응원단 맞아. 미인 민요 응원단 응원단. 같은 느낌. 아, 늘 듣는 얘기라. 이쁜 사람들은 다 아나 봐, 자기가 이쁜 걸. 채연 씨도 알아요? 자기가 그럼요. 늘상 들으니까 지겨워요. 아유, 진짜 고우시다. 그럼 백두산을 진짜 많이 가보셨겠네요. 네, 1년에 10번 가니까 한 번 올라가면은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보름씩? 거의 2주 걸린대요? 14일을 간다고 2주 동안 백두산을 올라가요? 네. 그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해산역에서 그 답사생을 받으면 그날은 쉬어요.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답사를 시작하면은 보천, 삼지연, 뭐 밀령
그 백두산 맞아. 천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 내려오는 그 노동이 11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관광객들도 그만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좀 돈 있고 해외 단체거나 남한 단체거나 하면은 또 틀리죠. 그러면 가서 뭘 안내해 주세요? 보천보부터 시작해서 삼지연, 뭐 연못, 백두산 천지, 밀령 고향집 해가지고 예. 저희는 한국으로 말하면 가이드 같은 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뭐 원수께서 여기서 뭐 전쟁할 때 한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적지 같은 거? 네. 많지. 길 중간에 가다 보면은 구호 문화, 구호 나무 아니면 이런 나루터 이런 쉬었다 간 곳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 작은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김일성의 부인인가 누군가가 가마솥에 뭐 끓이다가 여기다가 올정숙이요. 올려서 머리가 다 탔다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같이 관광에 하셨던 분은 어느 나라 어디 지역 진짜? 가나 사람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밀영 숙소 같은 데는 저희 같은 국내 단체들이 묵는 숙소랑 해외랑 그 한국 단체들이 오는 숙소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일이 없고요. 천지에 올라가면은 만나게 되는데 한국 단체를 제일 처음에 제가 연습생 시설 때 처음 봤는데 옷차림이랑 진짜 깔끔하죠. 그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군복 입고 하니까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그 보이부 사복한 그 보이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못 찍는다는 거예요. 막 맞고 그분들도 당황했겠지만 저는 당황한 게 막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내려오는 내내 그게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고업이 나가지고. 잡혀갈까 봐. 그래서 계속 내려오면서 아, 나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안 보이는 승용차 타고 어디 먼저 가는 거 아닌가. 먼저 가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많았었어요. 너무 이해된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요. 저 부모님이 백두산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말을 걸어도 안 되고 사적인 대화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사진 찍어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걸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였나 봐요. 그래요. 때는 제가 48,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뭐 그냥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해도 기름값만 해도 그 정도 들 것 같은데 58,000원 관광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명선 대표님? 그렇죠. 뭐 북한에 요새 돈벌이 한다는 게 뭐 신통치 않으니까 관광이 이제 유일한 이제 외화수익 원천인데 올해 7월부터는 중국에서 단동에서 신의주 북한까지 당일치기 관광 여행 상품이 나왔어요. 신의주에서 뭐 공연 보고 뭐 여기저기 돌아보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나오는 코스거든요. 이게. 근데 중국 돈은 한 35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조금 남짓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매왕산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뭐 구경하고 이렇게 나오는 코스가 있고 3박 4일짜리는 우리 여기 판문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네, 평양 구경하고 판문점까지 와서 구경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요새 그 수익이 아주 짭짤하고 이제 그 가이드들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높은 겁니다. 사이트에 보면요, 외국인들이 직접 북한 동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154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 대학생 제이콥이 찍은 건데요. 북한에 4월에 가서요, 올해 4월에 가서 김일성 생일날 촬영한 북한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Hello! You're about to watch a short video from my 7-day trip in North Korea. So I didn't really want to offer my opinion about whether things were staged or honest or good or bad. So please judge for yourself and take everything with a little pinch of salt. I've always been very interested in North Korea because it seemed to be one of the most unique and mysterious countries in the whole world. But the more I traveled, the more I wanted to visit North Korea and see it for myself. So this year, I simply couldn't wait any longer and booked a 7-day tour across the country. Okay, we're finally leaving the airport, going towards the bus. Once we landed in Pyongyang, we were met by two North Korean guides
who would accompany us for the whole trip, and every single one of our actions had to be approved by them. The next morning, the real tour started. We were taken to a kindergarten where the kids performed a dance for us and eventually invited all the tourists to dance along. One of the days, we went on a tram ride around Pyongyang. That was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trip because we were finally able to see at least a little bit of the local way of life. The funny thing was that in every carriage there were some colorful notes full of the leaders' ideas, thoughts, and advices for the people. We were allowed to go into a theme park nearby where we took a real roller coaster ride. The ride was very basic, but it was still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to be able to go on a roller coaster ride in North Korea. However, after this one, we were not allowed to go on any other rides and had to leave the theme park. After an awesome lunch, our guide said that we will be able to go to a park where only the local people hang out. I was very surprised to see literally thousands of people dancing. I remember for days after I left North Korea, I couldn't believe I could do whatever I wished, even buying groceries or taking a cab. See, it was sad to realize that millions of people do not share the same freedom simply because they were born in a different place. 불쌍하다. 안쓰럽다. 마지막엔 눈물. 잘 찍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유가 없다는 것이 느껴진 거죠, 이제. 근데 마지막에요. 모자나 뭐 이런 거를 함부로 쓰고 살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장군님 동상 앞에서 모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먼저 가요. 원래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들을 관광객들에게 약간 일부러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거를 교육을 이걸 아이들까지 저렇게 저는 동원해서 한다. 이만 가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여자들이 자전거 못 타게 하는 법이 잠깐 있었다고. 네. 그 뭐 예전에 뭐 오지는 무슨 뭐 며느리인가 이렇게 자동차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뭔가 감각이 남자들보다 떨어지니까 그 자전거를 타지 말라 이래가지고 할 때 못 타게. 바지도 못 입게 한 적이 있었어요. 바지를 원래 못 입게 했었어요. 치마만 입고 다니고 큰일 여름에 이렇게 사이로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즈음 돼서는 모두가 다 치마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바지는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유행되기 이해해? 때문에 몸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퍼치는 거 왜 입고 다니냐? 여자면 조선 여성이면 조선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치마를 입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자를 쓰고 싶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운동의 날에 운동 모자를 쓰면 썼지. 그 어떤 개성 감각이 있어서 내가 멋스럽게 쓴다는 거는 진짜 천만 번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끼면 안 돼요. 저게 무슨 세강경이라고 세강경입니까? 이러면서 예전에 텔레비로 그 평양 그 시내에서 그 여자가 자전거를 타거나 그다음에 그 선글라스를 낀 저거는 수정진 날라리풍의 화물조정 꼴불견입니다라고 그 얼굴까지 공개돼서 TV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로드머니 나왔을 때 모자를 쓰고 귀걸이하고 문신하고 담배 들고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죠, 완전. 공원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되게 일부러 시킨 거예요. 흥이 있어 보였거든요. 아니, 일부러 한 거예요. 아 동원한 거예요 다? 네. 그렇죠. 이상하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네, 저희도 해외 그 관광객들 오면은 옷차림이 틀려요. 이런 일반 그 단체를 데리고 갈 때 옷차림이랑 해외 관광객들 온다 하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칼주름 세워야 되고 옷이 못 갈아 이게 떼 있으면 안 되고요. 깨끗한 거 네, 모자도 각이 딱 지어 있어야 되고. 이미 짝퉁 외화벌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1990년대에 외화벌이 사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수단이 당시에는 뭐 송이버섯이나 이런 이제 자연산 뭔가 약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2002년 이후로 경제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다음부터 제조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제조업이 발달되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옷,
특히 이제 기성복이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걸 모방하는 작업이 시작돼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하고 중국의 투자가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업체가 같이 협동을 해서 하는 그래서 합병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와서 노동력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중국에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중동으로 넘어가요. 게 담배죠, 담배.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 주민들이 고인하는 고양이 담배라는 것이 원래 상호가 크레이븐 A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산 브랜드인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그것 말고 크라운이라든가 몬타나, 뭐 그다음에 스피5라고 해서 말보르, 도닐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짝퉁을 해서 만드는데 요점이 뭐냐면은 이 담배를 겉 포장만 가지고는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라든가 인쇄 기술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어요, 안에. 그래서 원래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공계에서는 유명한 대학인데 그 옆에 인쇄대학이라는 게 따로 생겼어요. 네, 원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있었던 것들이 거기 평양 종합인쇄공장하고 붙어있는 대학인데 거기에서 각종 외국 브랜드의 상표라든가 뭘 다 찍어내요. 그러면 바보는 남 따라한다고요. 김 부자가 뭐 하면 당 간부들이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이가 뭐 로스만스라는 담배나 도닐 담배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저마다 앞을 다 떠가면 그걸 피우는데 부전자전이라고 김정은이도 똑같아요. 네, 또 명품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 하는가 했더니 최근에 김정은이는 간부들한테 외국 담배를 피우지 마라 하는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 사치품을 계속 쓰면서도 간부들이 또 그런 걸 쓰는 거는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게 동의했나 봐요. 아니 저는 그 짝퉁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제 궁금한 게 북한 주민들이 어떤 명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개념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아, 북한 주민들은 그 명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북한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글씨, 외국 글씨가 있는 제품은 선호합니다. 꺼부란 글씨가 들어가면 어차피 좋은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명품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명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도 루이비통도 있었고 구찌도 있었고 샤넬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쓰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나중에 이름도 알게 됐고 명품이란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썼던 거는 정품은 아니고 짝퉁이거든요. 근데 명품에 대한 그 개념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썼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브랜드를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아디다스가 있거든요. 근데 아디다스를 아다라스라고 불러요. 생산된 그 단복이랑 뭐 운동복 그리고 퓨마를 표범옷 아니면 푸마라고 읽고요. 그리고 나이키를 니켈이라고 읽어요. 니켈 운동화나 모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 가짜 계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그런 가짜 어떤 제품이 화제가 되고 많이 팔린 뭐 인기 상품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해삼이 어느 횟집에 가도 이렇게 흔하게 그렇지,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삼. 근데 북한은 해삼이라는 게 엄청 귀해요. 북한 사람이 해삼 한 마리도 못 먹고 또 이러는 사람 많은데 저희는 주로 그걸 중국에 대대적으로 몇십 킬로씩 사서 보내고 했는데 이자같이 이걸 좀 더 어떻게 돈을 더 이윤을 낼 수 없는가 생각했는데 그 젖은 걸 사가지고 말리거든요. 그 말릴 때 탕가루를 이렇게 묻힙니다. 그러니까 탕가루를 두껍게 묻힌다든가 아니면 그 겉에 묻힌 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엔 뱃속에다가 탕가루도 넣고 모래도 넣고 심지어 작은 지못도 막 넣거든요. 근데 그게 넣는 이유가 이자좀 키로를 불구는데 원래는 1kg에 10마리가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걸 10마리에서 7마리면 1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kg에 3마리 정도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고춧가루를 가짜를 많이 해서 팔았는데 고추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그 찔강이 열매를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그 어미자를 엄청 짱통을 많이 해서 팔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어미자 절일 때는 익지 않을 때 먼저 다 뜯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감들을 파는데 그냥 물감들을 팔면 그냥 서른 어미자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가목이라는 이제 감기 왔을 때 먹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북한에. 그 마가목을 뜯어서 같이 팔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한번 되게 큰 동병 당한 적이 다 있었어요. 그 탈북 미남 미녀분들 중에 이제 북한에서 장사를 하셨다는 분이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혹여나라도 북한에서 짝퉁을 팔아본 경험이 있다. 오, 네. 있으셔요? 네, 이제 그 성희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어미자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저는 밀수를 하니까 이제 그 선 걸 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반짝이라고 하는데 반짝이라는 게 1등 뱅급이에요. 반짝반짝. 그걸 이제 이렇게 진짜 선 걸 이제 딱 싸가지고 이제 햇빛에다 이제 물감을 딱 들어가서 햇빛에다 본격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말려요. 와딱 말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는 마가목을 섞어요. 10kg당 2kg를 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섞으면 딱 기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딱 조절을 해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마가목. 아, 그건 마가목 열매라는 게 그거는 이렇게 기관지에 참 좋은 그것도 산열매인데 크기 그 밀도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고 하니까 그만큼 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자를 파는데 마가목을 넣었는데 마가목도 몸에 좋다고 지금 자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오미자에서 일단 물감을 칠했어요. 물감을 칠해서 반짝반짝하게 딱 만들어요. 물감을 칠했다고? 네, 그렇죠. 왜 반짝이래야만이 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익은 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미자가 익은 거는 빨갛게 익거든요. 어미자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설었을 때 팔았을 때 따기 때문에 말리면 새까맣거든요. 네. 그리고 마가목은 색깔이 노란 열매입니다. 그러면 빨간 게 섞으면 까만 거하고 노란 게 섞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빨간 물감을 들여요. 그래서 그걸 작업하고 나면 온 손이 빨간 물이 들거든요. 꿀을 팔아봤는데 꿀을 어떻게 팔았는가? 이제 돌을 치는 집에 가서 정품 꿀을 싸와요. 싸와가지고 설탕을 하얀 설탕을 서서히 그 끓는 서서한 불에다가 큰 체감에다가 녹여요. 또 그걸 서서히 식혀요. 근데 왁 섞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손 딱 대보고 뜨뜻하네 할 때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병에다 쫙 넣고 거기다 제 정품 꿀을요. 제 진짜 꿀을 딱 넣고 이제 젓가락을 확 적시면은 그 꿀하고 이제 거의 헌합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꿀을 이제 딱 살 때 가면은 먹어보면은 목이 알싸한 게 제 진짜 꿀 향내가 코 안으로 싹 나와요. 그렇게 해서 파면 그게 가장 먹히는 게 단천적해는 제일 많이 먹어요. 언니 맞아. 이게 있잖아요. 이 방밀도 많이 하는데 진짜 꿀이라고 자강도에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맞아. 요즘에 가짜가 하도 많은데 무슨 그거 어떻게 알겠거나. 아니요 진짜야요.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는 걸 제가 여기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어요. 그런 거. 숟가락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숟가락을 딱 떴더니 설탕가루를 딱 녹이게 되면 거기다가 식초만 넣게 되면 바로 사탕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꿀로 녹여가지고. 근데 꿀을 딱 녹여가지고 식초를 아무리 넣어도 묽은 거예요. 근데 꿀이 원래 누렇고 좀 갈색 나는데 하얀 거예요. 맑은 거예요. 아니 이게 꿀이 이런 꿀이냐. 자강도 꿀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제 보리다리, 보리머리를 이제 잡아주잖아. 우리 야령조 볼을 죽은 한 마리 넣으면 한 마리 정도 살짝.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안 넣고요. 한쪽 다리에다가 넣어 한쪽 병에다가 다리를 하나 넣고 하나 날개를 넣처럼. 네, 그렇죠. 거기 이제 그렇게 한 마리를 나가면 알려. 근데 더 웃긴 건 뭐지? 가짜일수록 거기 많아요. 동적 조선인민군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짓돌리는 도발 망동을 부린 박근혜 역적 패당의 속을부터 초토화해버리고 남반부를 해방할 것이다.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 훈련을 감행한 박근혜 역적 패당의 특대형 범죄 행위를 이 나라 모든 가정들에 대한 강도배들의 천인 공로할 만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하여튼 저 감정이입이랄까 그런 게 참 대단해요. 리춘이는 확실하게 그 김부자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확실하게 그 표현이 탁 달라져요. 되게 막 충성심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 미국 뭐 벌거벗은 아메리카나 뭐 그런 시라든가 그 노래나 그런 걸 말할 때는 인상을 딱 쓰며 하니까 다른 아나운서들보다 그 차이가 딱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간판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외신 기자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기자들은 핑크레이디라고 합니다. 핑크레이디. 네. 왜냐하면 주요 소식을 전할 때 좀 전에 본 것처럼 늘 핑크색 저고리를 입고 나오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리춘이 아나운서를 핑크레이디 아나운서가 나온다. 그런데 그 핑크레이디만 나오면 꼭 재앙적인 뉴스가 나온다. 큰 뉴스, 빅뉴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 통치 기관들을 경멸 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ICBM이나 뭐 수소탄 실험, 김일성, 김정일 사망했을 때 이런 주요 보도를 아주 격동적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재앙적인 뉴스 전하는 핑크레이디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와. 아니 근데 저는 A가 있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쟤네들이 얼마나 진짜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으면 저는 저 사실 애기들이 저렇게 북한의 네. 어린이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술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쟤네 얼마나 연습했을까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분들이 저 자녀들이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할까 혹독한 훈련을 받.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야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한다. 야 정말 충성심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기 북한 같은 경우 본인의 아이가 뽑혀서 저도 뽑혀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뽑히길 바라나요? 아니면 바라죠. 뽑히기 싫어하나요? 가문의 영광이죠. 저기 있는 애들 일반 애들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간보집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이럽니다. 우리는 연습이라 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선생님도 훈련 가자 이렇게 합니다. 훈련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공연을 나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처음에 제가 첫 공연을 나가고 그것도 독주도 아니고 합주 여러 명 중에 제가 제우 망원경으로 봐야나 개우 보이는데 그걸 보고도 엄마가 흐뭇해가지고 야 저렇게 요만하게 보이는 것도 내가 이렇게 흐뭇한데 우리 딸이 텔레비에 나오게 되면 나는 까무라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들이 내 자식이 어디에 나와서 뭘 한다는 걸 큰 자랑거리기 때문에 돈 있는 집들이 오히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무대에서 전국 불로자들의 노래 경연 대학생 무료 결승 경연이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대학생 동무들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긴장돼 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1심 합격, 2심 불합격, 3심 불합격. 그땐 정말 숨이 딱 막히고 눈이 새까매지면서 등골로 땀이 쭉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자신심을 가지고 준결승에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보니 정말 무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땅이 변해도 끝까지 어머니 우리 당만 따라가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을 부드럽고 정서가 푹 잠긴 그런 목소리로 정말 형상을 잘해서 사용종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1심 4.99, 예, 2심 4.99, 3심, 예, 3심 5점, 4심 4.99, 5심 4.99, 예, 종합 4.99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말 그대로 그냥 가수를 뽑는 오디션인 거네요. 저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노래자랑인데 그 노래자랑도 그 지역에 가서 하고 거기서 우수했던 사람들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그 최종으로 그러니까 붙잖아요. 연말 왕중왕.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역마다 갈 수 없으니까 결국 뽑혀서 온 사람들 왕중왕만 하는 거예요. 저거를 전국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저게 사실 저 프로가 원래는 혹시 주말에 밤에 많이 틀어주거든요. 근데 저거 사실 옛날에는 저렇게 사전 뭐 녹화라던가 제작진이 어떻게 기획 이런 것도 안 보내고 그 개인 어떤 참가자의 뭐 인터뷰 같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일반 공연식으로 뭐 그 사회자가 나와서 어디서 온 누구가 노래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체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하나만 딱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나만 통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사위원별로 심사를 하고 그 심사평을 각각 띄워주잖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의식을 해서 비슷하게 따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 1등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 1등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 1등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저게 보게 되면 노래 장르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노래를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 노래가 좀 혁명적이고 그 1등은 무조건 혁명적이고 그 사상성이 있어야 되고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냥 뭐 얼룩소야 어스가자 뭐 이런 노래가 1등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등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기를 직접 치면서 다른 반주도 없이 자기가 직접 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가점이 있어요. 가점이 있고 그다음에 끝까지 노래를 못 부를 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잖아요.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군님이 된 충성심이 높으면 저 노래를 불다가 울컥해서 노래를 불렀겠냐. 아니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그치, 다 뺐어요. 당연히 우리 마취제가 있을 줄 알고 저는 마취제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제 없이는 안 된다. 근데 그 환자가 마취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 말도 안 돼. 영상이네? 실제 영상이에요? 오. 그 아파. 진짜. 우리가 아파. 와. 소리가 나요. 사운드가 있어요. 근데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해요? 미소 짓고 있어요. 따끔따끔하지. 간호원 생활하면서 딱
그 부대에 들어가니까 군의소에 들어가니까 신입병사들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맹장을 떼요. 왜? 전시에 간호원들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간호원이 맹장 걸리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맹장을 싹 다 제거해버려요. 근데 맞지 않아. 그냥 찢어요? 그냥 아니 해버려요. 맹장에 안 걸릴 수 있는 사람까지도 다. 예, 저도 했어요. 맞지 안 하고? 아, 그럼. 무마취. 말도 안 돼. 아프거나 말거나 맹장을 떼는데 마취를 안 하는 거예요. 마취. 그런데 이 수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군의대학을 갓 졸업한 핵 군의들. 예, 군의들. 말도 안 돼. 네. 대박. 말도 안 돼. 피부 이식 2번 하고 뭐 수혈도 하고 그랬지만 피부 이식 할 때도 마취도 안 하고 해요. 순실이 형. 네. 이거 실화예요? 아, 실화라니까. 나 여기 네모나게 여기 네모나게 다 떼는데. 아니 맹장도 떼고. 맹장도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해요 무조건. 기절하지 않아요? 아이 그러지 기절할 정도는 아니에요. 원장님 마취 없이 수술해 본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랐네요. 근데 물론 맹장이 이렇게 염증이 없어가지고 뭐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배를 열잖아요. 그러면 창자가 있는데 막 기침을 한달지 좀 힘을 쓰면은 창자가 밀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빨이 너무 쏴가지고 근데 우사라는 게 하나 있는데 치과 의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뽑재요 그냥. 근데 마취제도 없고 그냥 벤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게 진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이게 안 뽑아줘가지고 이게 뽑는데 따라 섰어요. 뽑는데 따라 섰어요. 올라가면서 뽑았어요 이렇게. 복도에서 저거 신기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찍어왔는데요. 네. 국가로부터 모르고 받는 혜택. 저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병원마다 있어요. 병원마다 있어. 그걸 선전을 하는 거죠. 너네가 얼마나 좋은 데서 살고 사실은 있는지 이 정도 느껴라, 금액인데 니는 공짜로 받는다. 네. 그럼 북한이 저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혜택을 준다고. 진짜 공짜로 치료를 받나요? 한 90년대 초반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저기 병원에서 사회주의 체계다 나니까 무료로 다 해줬어요. 지금도 가게 되면 뭐 링게르나 간단한 진단 같은 건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팔이 하나 빠졌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진료실에 갔는데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북한 돈으로 10,000원짜리 하나 주게 되게 되면 줄 입가슴 있고 앞으로 쭉 내보내가지고 그리고 이게 맞춰주고 붕대를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붕대가 없대요. 붕대 가져와야 돼. 그러면 또 주머니에서 2만 원 또 껴주게 되면 붕대 또 꺼내가지고 또 감아. 있어. 있어요. 의사들이 비상약으로는 그 국가로부터 받아요. 응급 환자들 위해서. 근데 외과 의사들이 그거를 안 써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팔거나 따로 빼돌려서 팔다 보니까 우리는 거꾸로 장마당에 나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 처방은 다 이렇게 의사들이 사무실에서 다 나와요. 뭐 감기약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 약이 없으니까 전부 약 처방대로 어디로 보내냐면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도라지 얼마, 황기 얼마, 상추 얼마, 삭주 얼마 해가지고 구람수를 알려줘요. 구람수를 해서 끼에 뭐 하루에 뭐 3번 복용하라 이렇게 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 이모는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마취약이 나와요 정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어딜 가냐면 의사가 챙기고 나가서 쌍꺼풀 수술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부인과 전문이시고 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건 똑같네요. 네. 예. 예쁘게 만들어줘서. 혹시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의료진들과 오해 그런 거 없었나요? 문화 차이는 평상시에는 일상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제가 이제 환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노래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그래서 야 저거 좀 배우고 싶다. 나 그거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발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주체 발성이에요. 주체 발성 해야지. 주체 발성. 그럼 우리 현주 씨가 항상 부르는 게 주체 발성인 그쵸. 거예요? 내 사랑 들고 어우 나 어떡하면 똑같네요.
포괄집이었으니까 주체발성법.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사회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간호사 2명이 있었는데 한 간호사는 평양을 이렇게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로 평양 갔으면 김일성 주석한테 이렇게 참배 잘하고 왔냐 그 말을 했거든요. 나는 인사말로. 갑자기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사전 좀 찾아보시라요. 사전. 참배라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살아계셔서 우리 인민들하고 영원히 이렇게 사신 분을 인사드리고 왔다고 고쳐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해요. 마음에 살아있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있었는데 연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뭐 다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들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기다려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신문을 이렇게 보고 한참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신문 보면서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신년 공동사설이 있는 거예요. 맞아. 외우느라고. 그걸 외워야 되거든요. 의료 부분, 그 부분을 여기서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외우면은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걸 외우느라고 모든 정신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신기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좀 안 좋거나 막 고립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남북 정세와 그 개성공단의 분위기는 그대로 정비례합니다. 정세가 좋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주로 이제 저희들 이제 노란 조끼를 입고 가거든요. 노란 조끼 선생님 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하는데 남북 정세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한 일인데 평상시에는 저한테 그렇게 반갑게 했던 그 직원이 이제 제 출입증을 이렇게 제시하면 다른 형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계에 찍고 이제 돌려주고 잘 가시라고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날은 그걸 제시하니까 찍으라고. 알아서 찍으라고. 직접 찍으라고? 그렇죠, 직접 찍으라고.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서 갖다 대니까 가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뭐 때문에 여기 왔나? 뭐들 여기 다니나? 귀여우셔, 우리 그런 선생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여우셔. 귀여워.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부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뭐 김정은도 직접 얘기를 했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좀 개성공단이 열리길 바라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빨리 되어서 한반도에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빨리 됐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아주 어렵게 입수한 거예요. 바로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과서. 초급 교과서, 고급 교과서 오랜만에 싹 다 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배우는 거 맞아요? 예, 역사도 있고 조선 역사라는 과목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교과서가 고급. 그런데 제가 교과서가 너무 멋있고 저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황당한 게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배운 거랑 너무 달라요. 우리 최태영 선생님께서 오늘 이만갑을 위해서 미리 역사책을 공부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역사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은 김일성 장군께서 그 솔방울로 실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불온물 소지자로 국가보안법 걸리는 거 아니냐는 또 이 소심한 또 걱정도 있고. 옛날 학번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들 또 오해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해도.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인데
보면서 웃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맙소사. 이런 거 있었어요. 공감해. 네, 그러니까요. 공감해. 조선 역사 초급 중학교 3편을 보면 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 11살에서 13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조선 역사와 관련된 역사책 중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1, 2번 챕터에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51페이지에 보시면 딱 2줄에 끝입니다. 사진도 없어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한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은 조선 봉건 왕조의 4번째 왕인 세종왕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왕 아니에요. 세종왕. 세종왕은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의 성산문, 정린지, 신숙주 등에게 새 문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땡! 세종대왕 사진도 없고요. 세종대왕 그림도 없고요. 집현전을 만들면서 밤새서 세종대왕이 막 고민을 하고 글자를 보고 기억가, 이렇게 했다는 에피소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옆에 성산물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광화문에 세종대왕 보고 깜짝 놀라고 더 나아가 세종대왕이 누구지 좀 헷갈릴 법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그 정도 분량이면 저처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약간 불량했던 사람은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 그럴 줄 모르죠. 배울 때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이라고.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또 국보급 역사 선생님인 최태성 쌤이 이 부분 보고 그러니까요. 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한번 좀 차이점을 한번 좀 본다면 우리나라 요거 이제 우리 교과서예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그래, 딱 있잖아. 예, 교과서인데 이제 일단 세종대왕이 딱 이제 있죠. 예,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세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북한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북한에 쓰는 용어처럼 수많은 인민들이 함께해서 만든 민족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누군가 존경받는 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 보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유추했던 점이 뭐냐면 보세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요만큼 작은 글씨였잖아요. 근데 앞쪽에 챕터 제일 크게 제일 큰 위치에 김일성의 교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모든 게 교시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시도 보면은 너무나 뻔한 아무런 정보 내용이 없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야. 교시 내용이 뭐예요? 이미 삼국 시기부터 리드 문자를 사용하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일성.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배고프면 밥 먹는다 얘기거든. 배고프면 밥 먹으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주체를 너희는 세종이 아니라 인민 대중으로 봐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선시대 역사는 북한에서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한글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한글날이 그럼 인정이 있는 거예요? 없죠. 한글날이 뭐 한글날이 비슷한 날은 있는데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이 있다 정도 넘어가는. 한글날은 날짜가 있어요? 몰랐어요, 저는. 10월 9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1월 15일. 그런 식이구나. 모르는 거야. 1월 15일인데 이게 조선 글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이때 1월 15일로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창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북한은 한글이
자 이제 이게 우리의 한글이다라고 발표된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해서 1월 15일. 이게 12월 달에 양력 발표됐는데 그게 양력 음력 따지면은 1월 15일쯤 되거든요. 다르네. 그래서 조선글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랑 겹치기 싫어서 그래. 근데 아무리 역사가 승자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거나 혹은 또 뭐 역사는 해석하기 문제다. 뭐 칼 포퍼의 뭐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문제점이 어디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순들이 발생하고 할 텐데. 제일 제가 의아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한산대첩 이번에 영화도 나왔었지만 거기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또 묘사하나 했더니 똑같아요. 후민정음을 묘사한 것처럼 한산대첩도 물론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반적 서술 구조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인민들이 함께 외놈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순신 얘기 들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디 61페이지. 궁금하다. 공교과서 61페이지에 뭐라고 일단 있네요, 제목은 좀 시원시원해요. 외놈들을 전율케 한 거북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영웅기, 그다음에 임진왜란을 대하는 태도, 이순신 장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좀 포커싱한다면 거북선과 이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 거북선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강에서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인민의 어떤 영웅과 대중들의 활약상을 좀 앞세우지 이 이순신의 인물에 대해서 아까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포커스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방금 이순신 언급하시니까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잖아요. 북한 교과서 만들 때는 그 존재를 알리지 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가 그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스탈린이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무기 같은 건데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정권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것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반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것 좀 더 강조하고 만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저게 이제 북한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중이 이끌었다. 모든 혁명은 다 민중이 이끌었고 주도했다라고 약간 그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을 부각시키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신상훈 감독이 이제 북한에 납북됐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영화를 이제 북한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주연 누구 조연 누구가 감독 누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 감독이 물어봤대요. 여기 왜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냐 했더니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령님과 장군님 이름을만 알아야지 배우들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장군님과 수령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연결해봤을 때 김부자, 김씨, 이른바 백두혈통 이외의 영웅이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